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보석을 흩뿌린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태아그룹의 스카이 라운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야경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발 아래 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그 안에서는 성공한 자들의 웃음소리와 나직한 대화가 샴페인 거품처럼 부드럽게 떠다녔다. 권희주는 그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유독 차갑고 날카로웠다. 태아그룹의 총수,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혹한, 무자비한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짙은 남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의 깊은 눈은 사람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을 꿰뚫어 보며 그들의 가치를 매기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계산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권희준의 재력과 권력을 탐냈고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권희준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철저히 비즈니스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이자 약점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이성과 계산으로만 움직였다. 한편 그 화려한 연회장의 반대편, 복잡한 주방과 연결된 작은 직원, 휴게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서윤은 낡은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연회에 케이터링을 돕기 위해 파견된 작은 카페의 사장이었다. 은은한 커피향이 배어있는 낡은 앞치마와 수수한 옷차림은 저 화려한 세계와는 완벽하게 분리된 이질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무심한 듯 했지만 사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움직임, 소음의 패턴, 비상구의 위치까지. 그것은 과거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직업병과도 같은 습관이었다. 국가정보원 최정예 요원이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평범한 삶을 택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이제 그녀에게 총성과 암투는 먼 나라의 이야기여야만 했다. 그녀는 오직 향긋한 커피와 조용한 일상을 원했다. 권희준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미라그룹의 박진우 회장을 발견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박진우는 업계에서 가장 교활하고 야심만만한 인물로 태아그룹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권희준에게 다가와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의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적의와 야망이 번뜩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스파크가 튀었다. 그들의 짧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강서윤은 잠시 휴식을 마치고 연회장 구석에 위치한 디저트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며 빈 접시를 치우고 새로운 케이크를 진열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창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권희준과 박진우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그들의 팽팽한 긴장감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지만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일순간에 깜빡이며 암전되었다. 사람들의 놀란 비명과 웅성거림이 뒤섞이는 찰나 창문 한쪽이 요란한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훈련된 움직임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깨진 창문을 통해 순식간에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총이 들려 있었고 목표는 명확해 보였다. 오직 한 사람, 권희준이었다. 권희준의 경호원들은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들이었지만 갑작스러운 기습과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괴한들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렸고
경호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연 회장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리거나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권위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그의 눈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사방에서 날아드는 총알과 자욱한 영희 속에서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았다. 경호원들은 쓰러졌고 이제 그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괴한이 그를 발견하고 총구를 겨누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디저트 테이블 뒤에 숨어있던 강서윤이 스프링처럼 튀어나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은쟁반을 방패 삼아 권위준의 앞을 막아섰다. 탕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총알이 쟁반에 부딪혀 찌그러졌다. 괴한이 당황한 틈을 타 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권위준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직원으로 보였던 여자가 순식간에 훈련된 암살자를 제압한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예리한 살기가 얼음처럼 서려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괴한의 총을 집어들고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아직 2명의 괴한이 남아있었다. 에이 엎드려요. 강서윤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며 권위준의 어깨를 밀어 테이블 아래로 숨겼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연 회장의 기물들을 엄폐물 삼아 총탄을 피하며 괴한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 검은 표범처럼 날렵하고 우아했다. 과거에 훈련된 본능이 잠에서 깨어나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남은 2명의 괴한은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 수신호를 보내며 흩어져서 그녀를 포위하려 했다. 하지만 강서윤의 판단이 한 발 더 빨랐다. 그녀는 와인병들이 진열된 선반을 향해 총을 쏴서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수십 개의 와인병이 깨지며 붉은 액체를 흩뿌리는 동안 그녀는 그림자처럼 이동해 한 괴한의 등 뒤로 접근했다. 소리 없는 격투 끝에 괴한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1명. 마지막 괴한은 동료들이 순식간에 당하자 이성을 잃고 권위준이 숨어있는 테이블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강서윤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드러내며 정확하게 괴한의 어깨를 조준해 방아쇠를 당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총을 놓친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는 불과 몇 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연 회장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자욱한 연기와 화약 냄새,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서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쓰러진 괴한들에게 다가가 움직일 수 없도록 완전히 제압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권위준은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피와 와인이 뒤섞인 바닥을 밟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온통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그가 지금껏 보아왔던 그 어떤 것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그를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무심한 표정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서윤은 이 모든 소동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현장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권희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강했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마치 처음 보는 생명체를 관찰하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음 같던 세상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권희준은 병원의 VIP 병실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어젯밤의 기억만큼은 섬광처럼 날카롭게 박혀 있었다. 총성과 비명, 깨진 유리 조각과 자욱한 화약 냄새, 그리고 그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자신을 지켜냈던 한 여자의 차가운 눈빛.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선명했다. 병실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고요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이 창가에 서서 밤새 정리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괴한들은 전문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며 배후에는 미라그룹의 박진우 회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다. 회사의 주가는 시간 외에 거래에서 폭락했으며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권희준의 귀에는 그 어떤 보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 여자, 이름도, 나이도, 정체도 모르는 그 여자. 그녀는 왜 그곳에 있었으며 어떻게 그런 괴물 같은 실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에 대한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소유욕과 집착에 휩싸였다. 권희준은 보고를 멈추게 하고 김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 여자 찾아. 그 한마디에는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총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권희준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비상식적이라도 반드시 수행하는 인물이었다. 강서윤은 자신의 작은 카페, 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사건은 그녀의 고요한 일상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커피 원두를 가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창밖을 지나는 평범한 행인의 그림자도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5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이 불안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현장에 있던 평범한 시민으로 진술했다. 그녀의 간결하고 절제된 움직임은 혼란스러운 현장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고 몇몇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저 용감한 시민의 행동 정도로만 기록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권희준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마음에 걸렸다. 그의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태아그룹의 정보팀은 총수의 명령이 떨어진 지 반나절 만에 강서윤의 신원을 파악해냈다. 연회장 CCTV와 케이터링 업체 명단, 그리고 주변 탐문을 통해 조각난 정보들을 맞춘 결과였다. 강서윤, 29살, 작은 개인 카페 운영. 서류상으로 그녀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권희준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강서윤이 카페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조용한 골목길에 익숙하지 않은 엔진 소리가 울리며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서윤은 순간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쥔 채로 조용히 창밖을 응시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고 그 중심에는 어제 병원으로 실려갔어야 할 권희준이 서 있었다. 권희준은 병원복 대신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어제의 혼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조금의 상처도 없어 보였다. 그는 김 실장을 대동하고 카페의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하는 평화로운 종소리가 이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의 등장만으로 은은한 커피향이 가득했던 작은 공간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카페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따뜻한 조명이 자신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강서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그가 감사 인사를 하러 왔거나 혹은 임마금용 거에게 수표를 건네러 왔을 것이라 짐작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최대한 빨리 그를 돌려보내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입을 열었다. 몸은 괜찮으신가 보군요. 하지만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제 가게는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백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다. 권희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그녀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와 마주 섰다.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샅샅이 훑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어제와 다름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 정체가 뭐지? 서윤은 그의 질문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군요. 저는 그냥 이 카페 주인입니다. 어젯밤 일은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권희준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철벽 같은 태도에 더욱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그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더니 다시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서윤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하지 않아. 어제의 일로 당신은 그들의 표적이 됐어.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만든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말을 잇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권희준은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단 한 번도 망설여 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올 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미친 소리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그의 이성이 아닌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정적이 흘렀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다. 강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미쳤거나 혹은 자신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황당한 표정을 보며 권희준은 말을 이었다. 이건 감정적인 제안이 아니야.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지. 당신은 나를 구했고 그로 인해 내 적들의 표적이 됐다. 내가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강서윤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 표시로 결혼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것도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하듯이.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당신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보호하는 방식이 고작 결혼입니까?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군요.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권희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가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오만이 아니라 최선이야. 당신이 내 아내가 되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태아그룹의 모든 보호를 받게 돼.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되지.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지. 돈, 명예,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 그 대가로 내 옆에만 있으면 돼. 그의 말은 서윤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이 남자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됐습니다. 저는 당신의 돈도 보호도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녀는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권희준은 자리를 뜰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둘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미 늦었어. 당신이 내 제안을 거절하고 이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혼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내 적들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지. 당신의 그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협과 기묘한 설득력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권희준의 나직한 속삭임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독처럼 강서윤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계의 냉혹한 법칙을 꿰뚫고 있는 자의 차가운 현실 인식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와 동시에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치 않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되어버렸음을 직감했다. 서윤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그를 밀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세요. 권희준은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승리를 예감한 장군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해. 곧 당신 스스로 나를 찾아오게 될 거야. 그가 떠난 후에도 카페 안에는 한동안 그의 존재감이 남은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굳어 있었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녀의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작은 소리 하나도 온 신경이 곤두섰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카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노력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오후에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도둑이 든 것 같지는 않았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낯선 침입자의 흔적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 했다. 그리고 그녀는 침실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하얀 베개 위에 차갑게 놓여있는 단 한 발의 총알. 그것은 도둑의 소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
너의 가장 안전한 공간까지 들어올 수 있다. 다음번에는 이 총알이 너의 머리에 박힐 것이다. 총알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소름 끼치도록 명확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강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권희준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은 끝났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 포식자들의 사냥감이 되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뛰어난 요원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지원도 정보도 없는 민간인이었다.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한 외로운 싸움은 무모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며칠을 고뇌했다. 자존심을 버리고 권희준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혼자서 싸울 것인가?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필요했다. 권희준의 제안은 더 이상 오만한 갑부에 미친 소리가 아니라 생존과 방역을 위한 유일한 전략적 선택지였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김 실장에게 암호와 같은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협상 테이블이 필요함.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얕보지 못하도록 만남의 주도권을 쥐고 싶었다. 약속 장소는 그녀가 정한 한적한 공원의 벤치였다.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나타난 권희준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평소의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에요. 나는 당신의 곁에서 적들을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나에게 안전과 이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을 하나씩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로의 사생활은 절대 존중할 것, 각방을 사용할 것, 그리고 계약은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는 즉시 종료될 것. 그녀는 자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권희준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를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지. 그에게는 그녀가 내건 조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자신의 통제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혼전 계약서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동맹으로 규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까지 명시된 완벽한 계약서였다. 서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모든 조항이 그녀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어뒀다. 그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공식적으로 끝을 고했다. 그녀는 이제 태아그룹 총수의 약혼녀이자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그녀를 보며 권희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자신의 작은 카페를 믿을 만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단출한 가방 하나만을 든 채 권희준의 차에 올랐다. 차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의 저택을 향해 달렸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저택의 모습에 서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살아온 소박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대리석과 높은 담벼락으로 이루어진 황금 감옥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갑작스러운 총수의 약혼녀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누구도 감히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다. 그들은 훈련된 대로 완벽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서윤은 그들의 기계적인 친절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권희준이라는 절대적인 주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김 실장은 그녀를 2층에 위치한 거대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앞으로 지낼 공간이었다. 방은 최고급 가구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삭막했다. 거대한 방탄유리 창밖으로는 전문 조경사가 관리한 완벽한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팔아 안전을 얻었다. 이제 황금 새장 속의 새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새는 순순히 길들여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래그룹의 회장실은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의 취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인공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진우 회장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분노로 인해 구겨져 있었다. 권희준 암살 계획은 실패했고 정체불명의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서윤의 신상정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카페 주인, 부모님은 오래전 사고로 사망, 특별한 이력 없음. 서류 속 그녀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박진호는 코웃음을 쳤다. 자신의 정의 용병들을 막아낸 것이 고작 이런 여자라니. 운이 좋았거나 혹은 권희준이 숨겨둔 비밀 경호원일 것이라고 그는 짐작했다. 어느 쪽이든 이제 그녀는 권희준의 약혼녀가 되었다. 박진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얼음 심장으로 불리던 권희준이 고작 이런 여자에게 빠져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약혼 발표를 하다니. 그는 권희준이 여자의 미색에 빠져 이성을 잃었거나 혹은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과도한 영웅심리에 사로잡혔다고 판단했다. 그는 권희준을 평생의 라이벌로 여겼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한심하고 우습게 느껴졌다. 그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권희준이 연애 노름에 빠져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태아그룹의 심장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물리적인 공격이 실패했으니 이제는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측근들을 소집했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다. 태아그룹을 향한 전면적인 금융 공격을 개시하라는 것이었다. 거짓 루머와 주가 조작, 공매도 폭탄으로 태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작정이었다. 한편 권희준의 저택에서의 삶은 강서윤에게 있어 낯선 연극 무대와도 같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거대하고 적막한 식당에서 권희준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수십 명은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의 양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비서실을 통해 전달되는 공식적인 일정 공유가 전부였다. 권희준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끔씩 그녀를 향하는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복잡한 감정이 스치곤 했다. 서윤은 이 모든 상황에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삶을 하나의 위장인물하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와 경호 시스템, 사용인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 화려한 저택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고 있는 위험한 전장이었다. 그녀는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며칠 후 권희준은 그녀에게 한 자선 파티에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이 연인으로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서는 공식적인 자리였다. 저택의 드레스룸은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 했다. 수십 벌의 드레스와 보석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서윤은 이런 과시적인 것들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임무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 권희준과 그의 베일에 쌓인 약혼녀.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현대판 신데렐라라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런 시선들에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그녀의 관심은 화려한 샹들리에도 값비싼 음식도 아니었다. 오직 사람들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위협뿐이었다. 그때 박진우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권희준의 어깨를 치며 과장된 축하 인사를 건넸다. 권총수, 이런 미인과 약혼하다니 정말 놀랐네. 축하하네. 그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값비싼 장식품을 감정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 담긴 교활함과 경멸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모든 사건의 배후임을 직감했다. 권희준은 박진우의 위선을 차가운 미소로 받아넘겼다. 두 남자 사이에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박진우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말투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그는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 선명하게 보였다. 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세상 사람들은 권희준이 아름다운 약혼녀에게 푹 빠졌다고 믿는 듯했다. 모든 것이 박진우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이제 곧 태아그룹이 무너져 내리는 장관을 감상할 일만 남았다. 그는 강서윤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자신의 계산에서 지워버렸다. 그녀는 그저 권희준의 발목을 잡는 예쁜 족쇄일 뿐이라고. 다음 날 아침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태아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는 태하의 해외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했으며 막대한 부실 채권이 존재한다는 악성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공매도 세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으며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권희준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김 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 명백히 누군가가 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카케타 전쟁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는 냉혹한 분노가 불타올랐다. 적은 그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을 노려 비수를 꽂았다. 강서윤은 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드디어 보이지 않는 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시장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이제 두 사람은 공동의 운명체가 되어 싸워야만 했다. 박진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사냥감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물어뜯을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태아그룹의 위기관리 상황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곤두박질치는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번쩍였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권희준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서
전장을 지휘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으며 위기 속에서도 한치의 감정적인 동요도 없이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권위준이 보이지 않는 적과 금융전쟁을 치르는 동안 강서윤은 저택이라는 또 다른 전장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안전한 새장 속에 갇혀 보호받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는 척하며 저택의 경비 시스템 전체를 머릿속에 그렸다.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순찰 경로, CCTV의 사각지대까지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기록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태아그룹 최고 전문가들이 구축한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의 미세한 허점들을 발견해냈다. 일정한 시간마다 몇 초간 화면이 끊기는 복도의 CCTV, 동쪽 담장의 센서가 유독 다른 곳보다 둔감하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채용된 젊은 정원사의 신원 조회서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사실까지. 사소해 보이는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불안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서윤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태아그룹을 향한 금융 공격은 타이밍과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했다. 이것은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사용인과 경호원들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소한 습관, 눈빛의 변화,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까지 그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녀의 의심은 곧 한 인물에게로 좁혀졌다. 의욕이 넘치고 능력도 인정받던 젊은 경호팀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최근 들어 부쩍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순찰 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통화를 하는 모습이 몇 번이나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는 완벽하게 행동하는 듯했지만 과거 수많은 배신과 위장을 겪어온 서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권희준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저택의 보안 문제와 내부 스파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희준은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내심 감탄하며 보고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싸움 기술뿐만 아니라 뛰어난 분석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권희준이 이 문제를 그의 경호팀장이자 오랜 충신인 고 팀장에게 전달했을 때 그의 반응은 냉담했다. 고 팀장은 자신의 팀원들과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총수의 약혼녀가 자신들의 전문 영역을 침범하고 권위를 흔드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서윤의 경고를 아마추어의 섣부른 추측으로 치부해버렸다. 이 일로 인해 저택 내부에는 미묘하지만 차가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경호팀원들은 서윤을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부인이자 총수의 눈을 멀게 한 여자로 여기며 그녀를 은근히 따돌렸다. 그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그녀의 요청을 일부러 무시하며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지어 충직한 김 실장조차 총수가 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수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부하들에 대한 신뢰와 알 수 없는 확신을 주는 강서윤의 능력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다. 그의 이성은 부하들을 믿으라고 말했지만 그의 본능은 강서윤의 말이 맞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결국 그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윤에게 공식적인 지원 없이 그녀 혼자서 조사를 계속해달라고 비밀리에 요청했다. 이제 서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적대자로 인식되었고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은 오직 권희준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녀의 잠자고 있던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관찰만 하지 않고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녀의 끈질긴 추적은 마침내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늦은 밤, 그녀는 의심스러운 경호팀원이 저택의 서재, 권희준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잠입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책상 밑에 아주 작은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가 일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 명백한 증거가 잡혔다. 내부의 적이 존재하며 새로운 위협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증거가.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권희준에게 증명하고 다가오는 공격을 막아야 할지 차갑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점점 초조해졌다. 권희준의 방어는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고 태아그룹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금융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다. 지지부진한 상황에 짜증이 난 박진우에게 그의 부하가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권희준의 유일한 약점으로 보이는 강서윤을 제거하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자는 것이었다. 박진우는 그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다. 그는 강서윤을 그저 운 좋은 사냥감 정도로 여겼기에 그녀를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저택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는 강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다. 그녀가 최근 미술에 흥미를 보이며 조용한 동네의 작은 갤러리를 혼자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다. 박진우는 즉시 새로운 용병팀을 고용하여 그녀를 납치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강서윤의 죽음이 권희준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상상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강서윤은 자신이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모두를 한 번에 낚을 함정을 파기로 했다. 그녀는 일부러 미술관 방문 계획을 세우고 과도한 경우가 부담스럽다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고 팀장은 최근 그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지만 총수의 약혼녀가 벌이는 어설픈 애정 싸움 정도로 생각하고 마지못해 최소한의 원거리 경호만을 붙이는 것을 허락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대로였다. 갤러리로 향하는 한적한 골목길. 강서윤은 우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일부러 조금은 긴장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 약혼녀의 어설픈 연기였다. 그녀가 골목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선 순간 계획대로 검은 밴 한 대가 급정거하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릴 여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괴한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는 순간 강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부드럽고 우아했던 약혼녀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피냄새에 익숙한 최정예 요원의 냉혹한 살기가 드러났다. 그녀는 몸을 숙이며 상대의 팔을 잡아 그대로 업어매쳤다. 뒤따르던 다른 괴한의 주먹을 피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핸드백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괴한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훈련받은 대로 다시 대열을 갖추고 그녀를 포위했다. 그러나 서윤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동작으로 상대의 급소를 공격했다. 관절을 꺾고 숨통을 조이고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이 무른 두부를 자르듯
거침없고 간결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리의 리더를 파악하고 그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다른 괴한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후 리더와 1대1로 마주섰다. 남자가 칼을 꺼내 휘둘렀지만 서윤은 그의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고 빈틈을 파고들어 그의 목에 팔을 감아 완벽하게 제압했다. 모든 싸움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소란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태아그룹의 경호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건장한 남자 여럿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가녀린 강서윤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리더의 목을 조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원피스는 조금 찢어져 있었지만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제압한 남자를 그들에게 던지듯 넘겨주었다. 긴급회의 도중 보고를 받은 권희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정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상처 하나 없이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강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을 짓누르던 공포는 경외감과 함께 더 깊은 감정으로 변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서윤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고 팀장은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사과하며 그녀의 지위를 따르겠다고 맹세했다. 서윤의 경고가 사실이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다. 권희주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신뢰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그날 밤 권희준의 서재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생포된 용병은 혹독한 신문 끝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고용한 것이 박진우 회장의 측근이라는 사실과 저택 내부에 자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스파이가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진우를 향한 반격의 길이 열린 것이다. 권희주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든든하고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야 할 연약한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뜨거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깨뜨렸다. 이제까지의 수비는 끝났다. 태아그룹과 강서윤. 두 개의 칼날이 하나의 목표. 박진우를 향해 겨눠지기 시작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권희준의 선전포고와 함께 태아그룹은 거대한 전쟁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세에 몰려 방어에만 급급했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다. 권희준은 더 이상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자본을 동원하여 미래그룹의 숨통을 정면으로 조여갔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선을 집어삼키듯 태아의 공격은 거침없고 무자비했다. 태아그룹의 법무팀은 생포된 용병의 증언과 강서윤이 확보한 내부 스파이의 자백을 바탕으로 박진우를 향한 법적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동시에 권희주는 자신이 통제하는 언론 채널을 통해 미래그룹의 비윤리적인 경영 실태와 탈세 의혹에 대한 기사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면전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이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미래그룹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진우는 교활한 뱀처럼 법망을 피해 나갈 구멍을 수없이 만들어 놓았을 것이고 언론 공격만으로는 그의 뿌리 깊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 그가 직접 이번 암살 시도를 지시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오직 강서윤만이 해낼 수 있었다. 서윤은 저택의 지하에 위치한 비밀 훈련실에 있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녀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과거의 자신을 되찾기 위한 훈련에 몰두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을 다시 일깨우고 무뎌진 칼날을 다시 날카롭게 벼리는 과정이었다. 권희주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최첨단 장비와 정보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믿고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서윤은 과거 국가정보원 시절 자신의 파트너이자 유일하게 믿었던 선배 최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5년 전 서윤이 조직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작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동료였다. 그는 현재 국정원을 나와 어둠의 세계에서 정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그였지만 그의 정보망과 능력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수년 만에 한 낡은 술집의 구석진 자리에서 재회했다. 최 팀장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태아그룹에 총수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지만 이내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윤은 그에게 이번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박진우의 뒤를 캐달라고 부탁했다. 최 팀장은 잠시 망설였다. 재벌 간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윤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들이 함께 목숨을 걸었던 시절의 결의를 보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옛 동료에 대한 의리와 이 거대한 판에 대한 흥미가 그의 위험 회피 본능을 눌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박진우의 더러운 비밀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 팀장으로부터 첫 번째 정보가 도착했다. 박진우가 최근 제3국 출신의 용병 브로커와 여러 차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사실이었다. 접선 장소는 인천항 근처의 낡은 폐창고. 서윤은 이 정보가 박진우와 암살 시도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준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윤의 눈빛을 보고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신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그는 태아그룹의 최정예 보안팀을 그녀의 지휘 아래 붙여주었고 현장 주변에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고 드론을 띄워 실시간으로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제는 권희준이 그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작전 당일 밤 서윤은 검은 전투복 차림으로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재벌 약혼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그림자, 블랙로즈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보안팀에게 외부 경계만을 맡긴 채 홀로 폐창고 내부로 소리 없이 잠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고 가벼웠다. 창고 내부는 예상대로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경비 수준은 서윤의 눈에는 어린아이 장난처럼 허술했다. 그녀는 그림자를 타고 이동하며 단 한 번의 소음도 없이 경비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창고의 가장 깊숙한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용병 브로커는
부하들과 함께 다음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서윤은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박진우의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되었고 1차 암살 시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2차 공격 계획까지 논의되고 있었다. 그것은 권희준을 직접 노리는 것이 아니라 태아그룹의 핵심 기술이 보관된 연구소를 폭파하여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려는 훨씬 더 악랄하고 파괴적인 계획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서윤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오려 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창고 바닥에 썩은 나무 판자가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하는 소리를 낸 것이다. 사무실 안의 대화가 즉시 멈췄다. 서윤의 존재가 발각된 것이다. 거기 누구야? 외침과 함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총을 든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이 시작되었다. 서윤의 존재가 발각된 순간 폐창고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용병 브로커와 그의 부하들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총구를 그녀가 숨어있는 어둠 속으로 겨눴다. 망설임은 없었다. 수십 발의 총알이 굉음과 함께 어둠을 갈랐다. 서윤은 몸을 날려 거대한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금속벽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고 그녀의 귓게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맴돌았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적의 수, 무장 상태, 지형 지물을 빠르게 계산하며 방역의 기회를 노렸다. 이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생존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들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태하그룹 보안팀이 움직이기 전까지 그녀는 혼자서 버텨야만 했다. 용병들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 순간 서윤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컨테이너 모서리에서 뛰쳐나가며 정확한 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다리를 쏘았다. 비명과 함께 한 명이 쓰러지자 적들의 대형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졌다. 서윤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었다. 창고 안은 숨 막히는 숨바꼭질의 현장으로 변했다. 서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총격전과 함께 날카로운 격투가 벌어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마침내 외부에서 대기하던 태하 보안팀이 창고의 모든 출입구를 막고 진입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다. 용병 브로커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서윤은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녹음기를 품에 안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옷은 먼지와 땀으로 더러워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희준은 관제 차량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경이로운 존재였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윤은 권희준에게 녹음기를 건넸다. 서재 안에는 용병 브로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진우의 이름과 태아그룹 연구소 폭파 계획이 언급되는 순간 권희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평생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사리가 이글거렸다. 이제 변명도 협상도 필요 없었다. 이것은 한쪽이 완전히 파멸해야만 끝나는 전쟁이었다. 한편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인천항의 비밀 접선 장소가 발각되었고 용병 브로커와 조직원 전원이 생포되거나 사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강서윤. 그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그림자 속에서 파괴해온 유령 같은 존재였다. 설상가상으로 권희준의 전방위적인 공격은 미래그룹의 명주를 끊어놓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미래그룹의 비리를 폭로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주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폭락했다. 박진우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끔찍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극심한 압박감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의 얼굴에서 교활한 미소는 사라지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광기, 어린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성을 잃은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자신이 무너진다면 권희준 또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야만 했다. 이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발악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럽고 잔인한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더 이상 교묘한 계획 따위는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그의 새로운 계획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잔인했다. 그는 권희준과 강서윤을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가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권희준이 유일하게 인간적인 존경심을 표하는 인물. 과거 태아그룹의 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나 이제는 은퇴하여 작은 자선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노학자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강서윤은 최근 그 재단의 활동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며 익명으로 기부를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미끼였다. 박진우는 피에 굶주린 눈으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 늙은이의 자선 행사를 이용해 권희준과 강서윤, 그 둘을 반드시 그곳으로 끌어들여,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자의 섬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포식자의 절망은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권희준의 옛 스승이자 존경받는 노학자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의 연례 후원 행사를 알리는 초대장이 도착했다. 표면적으로는 더없이 평화롭고 의미 있는 행사였지만 강서윤은 초대장을 보는 순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권희준 또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는 별개로 이 미묘한 시점에 도착한 초대장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들의 의심은 곧 사실로 확인되었다. 최 팀장과 태아그룹의 정보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보안 및 물류 담당 업체 뒤에 미래그룹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박진우가 파멸 직전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의 목숨과 행사에 참석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이었다. 저택의 지하 상황실은 다시 한번 그들만의 전쟁 지휘본부가 되었다. 이번에는 잠입이나 첩보전이 아니었다. 정면 대결을 위한 작전 회의였다. 권희준은 인공위성과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 통신 교란 장비, 그리고 행사장 외곽을 완벽하게 포위할 대규모의 경호팀을 준비했다. 그의 자원은 하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강서윤과 내부로 진입할 소수 정예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강서윤은 전투 장비를 점검하며 작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약혼녀가 아니었다.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 지휘관이었다. 작전 브리핑을 마친 후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권희주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의 손길에는 불안과 함께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행사장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대저택이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함정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권희준과 강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박진우가 마치 주최자라도 되는 양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두 분이 함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밤의 주인공들이시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박진우는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행사장 전체에 조명이 꺼지고 모든 출입구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폐쇄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숨어있던 박진우의 용병들이 나타나 행사장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박진우는 권희준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말했다. 환영하네. 권총수, 자네의 스승은 지금 내 손에 있네. 지하 와인 창고에서 폭탄과 함께 말이야. 그는 권희준에게 태아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서류를 내밀며 협박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스승과 함께 이곳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마침내 마지막 결전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은 두 개의 전선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권희준의 지략이 필요한 심리전의 전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서윤의 전투 능력이 필요한 물리적인 전장이었다. 권희준은 박진우를 상대로 시간을 벌기 위한 아슬아슬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박진우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그를 흥분시키고 서류의 문제점을 트집 잡아 시간을 끌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은 숨겨진 통신장치를 통해 서윤에게 전달되는 암호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서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이 강서윤은 소수 정예팀과 함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권희준이 보내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를 찾아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암살자 같았다. 복도와 계단 곳곳에서 짧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서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좁은 공간에서 총성은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오직 단검과 자신의 몸을 무기 삼아 적들을 소리 없이 쓰러뜨렸다. 마침내 그들은 지하 와인 창고에 도착했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최정예 용병들과의 마지막 격투가 벌어졌다. 서윤은 팀원들에게 다른 적들을 맡기고 자신은 리더와 직접 맞섰다.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사투는 치열했다. 몇 번의 위기 끝에 그녀는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린 노학자와 그의 몸에 설치된 시한폭탄이 보였다. 같은 시각 지상에서는 박진우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부하들과의 연락이 하나둘씩 끊기자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내년 지시록은 강서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치며 품에서 권총을 꺼내 권희준의 머리에 겨눴다. 모든 게 끝났어. 권희준, 너와 함께 다 같이 죽는 거다. 그가 방가수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이었다. 움직이지 마. 지하에서 올라온 강서윤이 박진우의 등 뒤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무사히 구출된 노학자가 부축을 받고 있었다.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때마침 외부에서 대기하던 태하그룹의 병력이 모든 방어선을 뚫고 행사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사방에서 총구가 자신을 겨누자 박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발악으로 총을 난사하려 했다. 그 순간 권희준이 움직였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육체적인 힘을 폭발시키며 박진우에게 몸을 날렸다. 두 남자의 몸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탕크 하는 총성과 함께 총알은 천장을 맞췄다. 이어진 격투 끝에 권희준은 분노에 찬 힘으로 박진우를 완전히 제압했다. 곧이어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모든 것을 잃은 박진우는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으며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에는 거짓말 같은 평온이 찾아왔다. 뉴스에서는 연일 박진우와 미래그룹의 몰락에 대한 소식을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그가 저지른 살인 미수, 주가 조작,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는 강서윤과 권희준이 확보한 명백한 증거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다. 박진우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운명을 맞이했다. 태하그룹의 주가는 위기를 딛고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반등했다. 권희준의 저택에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의 위협도, 암살의 그림자도 없었다. 하지만 위험이 사라진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을 묶어주었던 계약 결혼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이제 강서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를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두 사람의 계약 관계를 더욱 불편하고 기묘한 것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한 지붕 아래에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듯 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정원을 산책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겉돌았고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다. 계약은 끝났지만 아무도 먼저 그 끝을 입에 담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 싹튼 감정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섣불리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 후 권희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서재에서 계약서를 꺼내들고 서윤을 찾아갔다. 그녀는 햇살이 드는 온실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계약은 이제 끝났소. 당신은 이제 자유요. 세상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가 그녀에게 해주어야 할 마지막 의무였다. 그는 그녀를 보내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강서윤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카페, 향긋한 커피, 조용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주 먼 과거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진심을 보았다.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혼자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일까?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권희준은 마침내 마지막 용기를 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냉철함을 내려놓고 한 남자로서 그녀 앞에 섰다. 사실 처음부터 이건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어.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던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은 온통 당신으로 가득 찼어. 이건 감사함이나 호기심이 아니야.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요.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평생 감정을 약점이라 여기며 살아온 남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이었다. 나는 이 계약이 끝나기를 원치 않소. 당신과 진짜 부부가 되어 진짜 인생을 함께하고 싶소.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이오. 당신의 자유를 구속할 생각은 없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권희준의 진심 어린 고백은 강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녹여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 또한 이 남자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의 천재적인 지략과 불같은 결단력, 그리고 세상 모두가 자신을 의심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의 굳건함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 평범한 삶도 알고 보니 그리 평범하지 않더군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혼돈이 차라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에 권희준의 얼굴에 천천히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윤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재로 돌아가 그들을 묶고 있던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흩날리며 그들의 위장된 관계는 끝이 났고 진실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며칠 후 권희준은 태아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긴 휴가를 발표했다. 세상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달 후 이탈리아의 작은 해변 마을. 권희준과 강서윤은 평범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해변을 걷고 있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리넨 셔츠를 입은 권희준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혹함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윤 또한 경계심 가득했던 눈빛을 거두고 사랑하는 남자 곁에서 행복을 느끼는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신혼여행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